오늘 예비초사 학부모님 설명회를 합니다.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로드맵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지금부터 자료를 공유해서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예비초사 수학공부 로드맵 학부모님 설명회입니다. 배경 지식으로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고교학점제가 현 초류부터 전면 실시될 예정입니다. 실시되느냐 마느냐 논란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거의 99% 실시된다고 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 저번에 고교학점제 설명했을 때 했던 거라 그냥 간단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가 실시되면 어떤 것들이 바뀌게 되냐면요. 크게는 수능하고 내신이 절대평가로 바뀝니다. 수능하고 내신이 절대평가로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째, 내신 절대평가로 되면 90점 이상이 A 학점인데 A 학점 비율이 지금 중학생을 보면은 20%에서 30%쯤 됩니다. 상위 20, 30%가 A 학점이 나오니까 내신만 가지고 한 줄 세우기가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로 수능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영어하고 한국사, 제2외국어 세 과목이 절대평가인데 국어, 수학까지 절대평가, 과학까지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수능의 주 목적이 원래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실제 기능은 한 줄 세우기 기능을 하고 있었는데 수능의 한 줄 세우기 기능이 거의 무력화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고교학점제 하에서 상위권 변별이 어려워지게 돼요. 그냥 지필고사만 가지고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지금 들어오시네요. 그래서 그 고교학점제 설명회 들으셨던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결론만 조금 말씀드리면 상위권 대학 입시가 어떻게 될 거냐. 수능하고 내신이 절대평가로 바뀌면 그러면 미국식으로 간다고 저희는 예상합니다. 미국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내신에 해당되는 GPA, 수능에 해당되는 SAT 이런 점수를 보고 뽑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하버드나 예일, 스탠포드 같은 명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SAT 만점도 떨어지고 SAT 1300점이 붙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뭐냐, 상위권에서 GPA랑 수능, SAT가 어느 정도 범위 안에 들면은 자기 학교 다니면서 수강했던 과목이 얼마나 도전적이고 그리고 자기의 학습 능력을 보여줄 수 있으며 전공 적합성이 있느냐, 즉 어떤 과목을 들었느냐, 그게 진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고 그걸 보고 뽑아요. 자, 여러분이 입학사정관이라고 쳐요. 고교학점제라 다양한 과목을 들을 수 있는데 왼쪽같이 들은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은 요즘 수능하는 애들이 보통 많이 듣는 방식이에요. 수원, 수투, 미적분, 뭐 이과로 산정했습니다. 물화, 지, 요 정도 들었어요. 아마 여기 둘 중에 요거 안 들은 경우도 많아요. 화학, 지구학원 정도 듣고 수능도 이렇게 두 과목만 치니까 이렇게 했어요. 이런 학생하고 거기에 플러스로 훨씬 더 많이 들은 학생, 이런 심화 과목, 고급 수학이니 물리2니 고급 물리학이니 물리학 실험이 이런 들은 애가 있어요. 얘가 서울대 전기전자공학과 과학부를 지원을 했어요.
수능하고 내신은 둘 다 비슷해요. 왼쪽 애랑 오른쪽 애가. 둘 다 A 학점이고 수능도 그냥 A 학점 받았어요. 1등급 받았어요. 수능이 지금 영어가 절대평가하니까 상위 한 7%에서 10%가 1등급 나오거든요. 그 정도 받았어요. 그러면 병렬이 누구를 뽑으시겠어요? 둘 다 비슷한 SAT 점수랑 수능 내신 점수를 받았다면. 이렇게 코스가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코스가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요거는 배경지수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고교학점제를 현 초6, 현 초5, 현 초4가 하는 걸 보고 지금 학생들은 현 초3 학생들은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깊이 아실 건 없습니다. 다만 고교학점제 하에서 일찍부터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만 잘 챙겨두시면 나머지 세세한 기술적인 거는 위에 세 학년이 하는 걸 보고 선택하셔도 돼요. 자, 일찍부터 준비해야 될 게 어떤 거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사고력입니다. 언어 사고력하고 수학 사고력, 그 다음이 문해력 또는 이해력 또는 독해력 이렇게 부르는 종류가 필요해요. 이런 것들은 단시간에 길러지지 않고요. 그리고 고교, 어떤 교육제도 하에서도 늘 중요한 거지만 고교학점자에서는 더 중요해져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은 물리학 실험, 고급 수학 이런 거는 한 학교에서 그 강좌를 듣는 애가 몇 명 없어요. 교육특구면 좀 반이 제대로 개설될까? 교육특구 아니면 반도 개설이 안 될 거예요. 그런 과목을 공부하는데 학원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혼자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내용을. 학교 선생님이 자기를 꼼꼼하게 챙겨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책을 읽고 이해하고 스스로 문제 해결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력, 문해력, 자기주도 학습 능력 이 세 개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걸 어릴 때부터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혼자 공부하는 경험을 어떻게 할 거냐는 다음에 저 뒷부분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코딩 해주시면 좋고요. 예들 때는 교육과정이 갑작스럽게 바뀌어서 너네 코딩 할 줄 알지? 이러면서 바로 코딩이 교육과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디베이트 같은 거, 프로젝트 같은 거 하면 참 좋은데 이거를 제대로 잘하는 학원은 제가 모르겠어요. 어디가 있는지. 프로젝트 수업, 발표, 협업 이런 거를 공교육에서 해주는 게 대표적인 게 영재교육원이에요. 예비초사는 영재교육원 이제 경험할 수 있는 나이인데요. 영재교육원 또는 영재학급을 한번 해보시는 것은 매우 추천합니다. 시간이 낭비가 아니고 그 투자한 시간 이상의 효과가 있으니까 고교학점제 대비로는 참 좋으니까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종류를 꼭 하십시오. 저희가 봄하고 여름에 영재교육 또는 영재교육원 학부모님 설명회 하니까 그때 꼭 들으세요. 예비초사는 꼭 들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가 시작된다면 일찍부터 준비해야 될 이제 내용을 하고 있는데요. 과목별로 어떤 걸 하시면 좋으냐면 국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고교학점제에서는 수학보다 영어보다 중요하니까 어릴 때부터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이건 뭐 제가 전문성이 그닥 없는 데니까 넘어갈게요. 수학은 저학년 때는 사고력과 문제결력 하셔야 되고요. 고학년은 4학년부터 고학년으로 이제 분류하는데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과학은 저학년 때는 실험과학 하다가 중학년, 4학년, 5학년 되면 사고력 과학으로 슬슬 넘어갈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4학년, 5학년 되면 사고력 과학으로 좀 넘어가시고 과학 잡지 같은 거 한 권 읽고 과학 전집이나 그런 다양한 배경 지식을 쌓는 독서를 해주면 좋습니다. 5, 6학년부터는 선행학습 들어갑니다. 과학도. 사회도 국어의 일반으로 배경 지식 독서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고교역점제는 그동안 문과, 이과, 예체능 세 개의 트랙만 있었던 소품종을 대량 생산하는 방식의 교육과정이었다면 고교역점제는 수백 개의 트랙이 존재하는 다품종 소량 생산 형태예요. 그래서 고교역점제 하에서는 현재와 다른 공부 방법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다 똑같은 길을 가고 한 줄 세우니까 1점 더 따기 싸움을 해요. 다 아는 내용을 실수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것을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오답 노트도 시키고 시험 쳐서 틀린 것도 풀리고 뭐 당근과 채찍을 이용해서 강제로 공부시키고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고 이해 안 되면 선생님이 이해하기 쉽게 잘 소화해서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해주시고 그래도 이해 안 된 건 또 따로 남겨서 보충 수업 해주시고 막 그렇게 떠먹이기 수업 교육을 해요. 근데 이게 고교학점제에서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고교학점제 하에서는 과목이 너무나 많아서 충분한 학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특히 상위권 애들은. 중위권 애들부터는 그냥 남들 다 배우는 과목 배울 건데 상위권 변별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능도 아니고 내신도 아니고 상위권 변별력은 어떤 과정을 선택해서 듣느냐 얼마나 심화 과정을 많이 듣고 거기서 자기의 학습 능력과 전공 적합성을 보여주느냐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고교학점제 하에서는 학원이 없고 전공 관련된 과목을 심화 과목까지 깊이 해야 되니까 스스로 공부할 마음이 있어야 되고 스스로 공부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고력과 이해력 이런 것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1, 2년, 2, 3년 만에 되는 거 아니니까 지금 예비 초사도 어리지만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예비 초사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되느냐, 공부를 어떻게 해야 앞으로 로드맵을 밟아야 되느냐. 공부 수학에 대한 로드맵 전에 일반적인 로드맵 조금 말씀드릴게요. 예비 초사는 영재고 준비하는 애들은 입시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과 성향의 상위 한 2%, 3% 학생들까지는 이제 입시가 시작이 됐어요. 대입을 염두에 두고 고입은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빠른 애들은 수학으로 예를 들면은 중학교 과정 공부하고요. 초등학교 4학년 마칠 무렵이면 중등 과정이 끝납니다. 고교에 제일 빠른 애들이 그 정도 하고요. 조금 더 빠른 애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학이나 이런 것도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고력 과학 같은 거 이제 실험 과학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시기고요. 일반고를 준비하거나 자사고 준비하는 학생들, 그 학생들은 초4부터 이제 입시를 앞두고 워밍업을 하는 단계예요. 워밍업 단계의 핵심은 규칙적인 공부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규칙적인 공부 습관이 뭐냐면요. 공부해놓고 노는 거야가 되는 거예요. 할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하는 게 아니고 이 규칙적인 공부 습관을 들이는 거는 상당히 어렵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저희가 한 1년 잡아요. 엉덩이 만드는데. 그래서 1년 동안 엉덩이 붙이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만들어 가셔야 되고요. 여기서 부모님 에너지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많은 분이 들어와 주셨어요. 할 수 있으시면 학생 이름을 좀 넣어 주십시오. 아이폰 이렇게 돼 있으면 제가
도와드리기 어려워요. 학생 이름도 조금 바꿔주십시오. 초3 홍길동, 초3 신사임당 이렇게요. 이름 바꾸기 위해서 학생 이름으로 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재고 시작한 애들은 이미 이제 본격적인 공부를 원유업이 끝나고 초등학교 3년 동안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할 텐데요. 이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는 이런 것도 중요해요. 공부량 이런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뽑으라면 요겁니다. 중거 집단을 설정하는 게 중요해요. 중거 집단이 뭐냐 하면요. 이름 바꾸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 이름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학생 이름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네, 많이 분이 바꿔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학생 이름을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거 집단이 뭐냐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예비군을 안 할 나이긴 한데요. 예비군 군복을 입었을 때랑 양복을 입었을 때, 호텔에 멋진 호텔 식당에 갔을 때랑 허름한 한밭집에 갔을 때 행동하는 게 좀 달라요. 나는 예를 들면은 그 옛날에 담배 피던 보면은 서부 개척 시대에 그런 사람이 롤모델일 때랑 예를 들면은 과학자가 롤모델일 때랑 달라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는 소속감 내는 이제 그런 거를 롤모델 같은 거를 중거 집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시기 아이들한테는 영재고라든지 학문을 하는 거, 탐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뭐 어떤 수단이 아니고 이거는 내 정체성이 공부야, 탐구야, 연구야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거를 요 시기에 하시는 게 좋고요. 예를 들면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초4 학생이에요. 초3 때 저희 학원 처음 왔었는데 사고에 들어오면서 막 울고 그랬어요. 제 수업을 들었는데 근데 해보니까 삭수가 있어요. 영재성이 강한 학생인 거예요. 그래서 영재고 지향을 하시면 좋겠다. 근데 공부를 너무 늦게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막 애기같이 하고 공부 안 한다 그러고 막 하던 학생이었는데 초4 때인가 외대부고 캠프를 그때 했었어요. 코로나 전이라. 그때 학원을 한 달 쉬면서 캠프를 갔다 왔는데 한 달치 숙제를 계속 내달라는 거예요. 그때 학생이 숙제를 그 캠프 가서 저녁 시간에 기숙사에서 하겠다면서 그렇게 내줬더니 평소에는 숙제 안 해오고 찡찡거리고 막 이게 숙제 안 해온 때도 종종 있고 하던 학생이 다 해온 거예요. 캠프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다 해오고 그 뒤로는 학생 태도가 바뀐 거예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됐니? 하니까 캠프 가서 친구들을 만났는데 걔들이 자기는 막 애기같이 하는데 걔들은 완전 뭐 꿈도 이야기하고 의젓하게 행동하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외대부고 형들이 그 조교 비슷한 걸 했는데 너무 멋있어 보이더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이 그냥 응석 부리는 애기에서 그 외대부고 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학생이고 한 달 사이에 완전 바뀌더라고요. 이게 중거 집단이 바뀐 경우예요. 그래서 중거 집단을 설정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으로 나이대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성향별로요. 영재성이 강한 학생들은 꼭 영재 라인으로 인도를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영재성이 강한 애들은 똑똑하니까
그냥 잘하는 거 아니야. 일반인들 가는, 범죄들이 가는 코스로 가도 그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해보면 네, 나중에 오신 분들 계셔서 학생 이름으로 이름 바꾸기 좀 해주세요. 학생 이름으로요. 네, 뭐 초삼 홍길동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재성이 강한 학생들을 범죄의 길을 가게 하면, 범죄가 아니고 보통 평범한 길을 가게 하면은 공부를 더 잘하는 게 아니고요. 그 시간이 굉장히 지루하고 따분하고 삶에 활력이 없는 인생이 회색으로 변해요. 그리고 학생은 좀 꾀를 부리거나 경솔해지거나 거만해지거나 거만까지는 아니고 교만해지거나 그래요. 제일 흔한 거는 공부를 우습게 여겨요. 왜냐하면 학교는 쑥 한번 가서 보고 시험 쳐도 잘 치니까 나 다 알아 이 생각 가지고 좀 잡기도도 빠지면서 공부를 등한시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넘어가면 머리로 안 되는 시기가 오거든요. 공부를 해야만 되는 시기가 왔을 때 되게 당황하고 힘들어해요. 그러지 않고 쭉 잘할 수 있긴 한데 삶이 회색이에요. 그래서 영재성이 강한 학생은 부모님이 잘 파가셨다가 영재의 길로 끌어주십시오. 오늘 시간은 영재 교육 시간이 아니라서 여기까지만 하고 갈 텐데요. 영재의 8가지 특성, 블룸 교수가 영재 교육의 태도, 시조쯤 돼요. 이분이 분류해 놓은 건데 한번 보시고 우리 애가 영재성이 강하다 하는 생각이 드시면 저를 찾아서 연락을 해주세요. 우리 재원생 아니라도 되니까 연락을 해주세요. 영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지적 호기심이 강하냐, 그리고 좋아하는 게 꽂히면 몇 시간이고 몇 날이고 몰입하느냐, 그리고 자기 생각을 좀 고집이 세냐, 이거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호기심, 몰입, 고집, 이 3개가 영재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고집이 왜 고집으로 보이냐면 얘들은 자기가 하고 싶어야 하는 애들이에요. 하기 싫은데 재미없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가 걸려서 한다거나 혼나기 싫어서 한다거나 부모 마음에 들고 싶어서 한다거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한다거나가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고집이 센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마음이 내켜서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싶어하는 애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고집이라기보다 정확하게는 자발성인데요. 부모님 눈에는 고집 센 애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 강하고 몰입을 하고 내켜야만 하는 애, 아니면은 고집이 센 애는 영재성이 강한 학생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경우는 저하고 상담하시거나 저희 영재 설명회 때 한번 오십시오. 자, 그래서 지금 시기는 영재고 준비할 애들은 빨리 영재고 라인을 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게 달라서 그래요. 영재 수학 공부하는 거랑 입시 수학 공부하는 게 달라서 그래요. 네, 넘어갈게요. 자, 예비 4학년 수학 공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조금 말씀드릴게요. 사고력 수학을 4학년쯤 되면은 할까요 말까 고민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제가 사고력 수학 학원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강력 추천합니다. 저희가 4학년 여름방학 때 졸업시킨 적이 있어요. 초기에. 그랬더니 그 학생들이 뭐 서울영재고 경기영재고 부산영재고 갔긴 갔어요. 근데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기수는 4학년 끝까지 5학년 올라가는 2월 달까지 저희가 사고력 수학을 시켰어요. 교과 수학을 3번씩 하니까 사고력까지 하면 4번을 학원 와야 돼서 바빴는데 잘 말씀드려서 시켰어요. 걔들이 자질은 좀 비슷한 학생이었는데 얘들은 중2 때 서울영재고를 우선 선발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조금 더 하십시오. 5학년 되면 진짜 교과가 바쁘니까 못하는 수가 있더라도 4학년까지는 하십시오. 할 수 있으면 5학년까지 하면 더 좋은데 4학년까지는 꼭 좀 시키십시오 하는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문제결력 수학은 사고력 수학하고 교과 수학 중간쯤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어떤 거냐면 낯설고 어려운 문제 푸는 파워를 길러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문제결력 수학이 대표적인 게 필즈 수학, 팩토, 1031, 문제결력 길잡이, 최상위 사고력 이런 책들이 문제결력 전문 교재예요. 1세대 전문 교재는 문제해결의 길잡이였어요. 얘는 문제 해결하는 전략별로 단원을 나눠놨어요. 그런데 약간 아쉬운 게 있어요. 그래서 2세대 전문 교재가 필즈 1031 팩토 3% 이런 책인데 얘들은 주제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그 주제를 자꾸 탐구하다 보면 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니까 나중엔 심화 문제까지, 심화 꽤 어려운 문제까지 나갈 수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 해결 전략별로 하면은 연속수도 예상과 확인, 도형의 둘레와 넓이도 예상과 확인, 다 예상과 확인이라는 전략 아래에 서로 다른 주제가 막 들어와 있으니까 애들은 한 주제가 친숙해지기도 전에 새로운 주제 자꾸 다루니까 어렵기만 어렵고 머리 쓰는 힘이 길러지는 건 좀 더디더라고요. 그래서 2세대 교재가 더 좋고요. 1세대 문제결력 전문 교재 전에 문제결력을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심화 문제를 풀었어요. 최상위, 옛날에는 왕수학, 점프 왕수학, 응용 왕수학 이런 게 있었거든요. A급 수학도 옛날에 했어요. 20년 전에. 그런 심화 문제집을, 교과 심화 문제집을 가지고 많이 문제결력을 기르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해보면요, 교과 심화 문제는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게 주 목적이라기보다는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운용해보는 그런 경험을 제공하고 또 개념과 원리를 더 깊어지게 만드는 그런 효과는 있어요. 그런 용도로는 꼭 필요한데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거로는 조금 효율이 떨어져요. 전문 교재보다. 왜냐하면은 문제결력 전문 교재에 있는 문제하고 달리 교과 심화 문제집에 있는 심화 문제들은 어렵긴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디선가 배운 듯한 지식을 이용하고 예를 들면 이게 소수의 곱셈이에요. 그러면은 주제는 연속수인데 소수의 곱셈 단원이 있으니까 소수의 곱셈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요. 그래서 주제별로도 안 돼 있고 전략별로도 안 돼 있고 그냥 어려운 문제만 잔뜩 나열해 놨는데 묶여있는 이유가 얘가 서로 다른 주제가 그냥 소수의 곱셈이란 단원이라는 이유로 소수의 곱셈 단원에 묶여 있을 뿐이에요. 완전 다른 주제가 중구난방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문제도 어디서 본 듯한 문제인데 까다롭기만 한 문제, 그런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2세대 문제결력 전문교재는 창의적인 문제결력이 필요한 문제가 많아요. 좀 달라요. 교과 문제결력하고 창의적 문제결력이 다른데요. 어떻게 다르냐면 옛날에 제가 초등 경시학원에 근무를 할 때 그때 A급 수학 같은 아주 어려운 초등 심화 문제집을 풀었어요. 상당히 어려워요. 어느 정도 어려우냐면 어른들, 대학생들이 그 문제를 못 풀어요. 애들 거를. 초 4, 5, 6 거를. 방정식 풀고 연립 방식 써도 잘 못 풀어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었는데 그거를 막 풀던 애들이 어떤 일이 있냐면 영재교육원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는 시험을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문제가 막 나오는 거예요. 걔들한테는. 걔들은 늘 어디선가 본 듯한 교과 문제 풀면서 어딘가 본 듯한 문제. 그래서 기억력을 잘 활용해야 풀기 좋은 문제들이 나왔었고 대신 계산을 꼼꼼하고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한 그런 까다로운 문제들을 잘 풀었었는데 영재교육원의 문제는 완전 처음 보는 문제예요. 어떻게 어떤 지식을 적용해야 될지도 모르는 문제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고력 수학 학원 다니던 애들 이거 척척 푸는 거예요. A급 수학 풀고 하루에 5시간씩 수학 공부만 주 4일씩 하던 애들이 나가 떨어지는 시험 문제를, 영재교육 문제를 사고력 수학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오던 애들이 척척 풀고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 문제 결력보다 창의적 문제 결력이 필요한 문제들을 처음으로 우리 사회가 접했거든요. 영재교육원, 영재고를 통해서. 그래서 영재고나 영재교육원 같은 데서는 학습에서 길러진 영재들을 걸러내려고 진짜 신선한 문제들을 많이 출제했어요. 그런 낯설고 신선한 문제를 푸는 게 수능 킬러 문제를 풀 때도 필요한 거예요. 처음 본 문제는 골라서 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문제 결력을 기르는 데는 창의적 문제 결력 교재가 더 좋다. 그래서 교과 심화 문제집 할 에너지를 조금 줄여서 문제 결력 전문 교재를 꼭 하십시오. 특히 4학년부터는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고력 수학과 문제 결력 수학을 했던 애들은 2학년 올라갈수록 심화 문제집을 훨씬 수월하게 잘 풀어요.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교과 수학만 심화 문제집을 많이 했던 애들, 진도만 나갔던 애들은 2학년으로 올라가도 심화 문제집을 푸는데 점점 쉬워지지가 않아요. 문제 결력이 강한 애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쉬워져서 더 어려운 문제집으로 점점 발전할 수 있는데 교과 수학 심화 문제만 했던 애들은 딱 자기 레벨을 못 벗어나요. 나이가 들어도 그 레벨. 계속 같은 레벨만 유지하면서 문제 자체만 어려워지죠. 고등학교 어려운 문제랑 중학교 어려운 문제는 다르니까 레벨이. 하지만 전체 비율로 보면 상위, 예를 들면 상위 3등급이었던 애는 계속 3등급 문제에서 멈춰요. 왜냐하면 밑에 기초 체력에 해당되는 사고력과 문제 결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4학년부터는 교과도 중요하지만 꼭 사고력 수학과 문제 결력 수학을 하셔라. 교과 수학은 한 상위 20% 3등급까지입니다. 3등급까지는 선행학습 시작하십시오. 그냥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선행학습 시작하시고 얼만큼 하느냐 자기 힘에 맞게 한 학기가 맞는 애는 한 학기만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기 힘에 맞지 않는 선행학습을 하면은 말리고 싶습니다. 그럴 바에는 아예 현행만 하십시오. 그러면 선행학습이 힘에 맞느냐 아니냐를 어떻게 아냐면은 자기가 배운 거를 심화 문제집, 극심화 문제집은 필요 없어요. 최상위, 최고 수준까지는 필요 없고 디딤돌 응용이나 해법이 나오는 1등 수학 정도. 1등 수학 제목이 응용 해결의 법칙 1등 수학 그렇습니다. 이름이 길어졌는데 옛날 1등 수학이에요. 그런 준심화서 또는 그냥 심화서까지만 극심화서까지는 안 해도 돼요. 그 정도를 정답률 70%로 풀 수 있다가 중요해요. 정답률 70%로 풀고요. 그 다음에 개념이나 원리는 설명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새로운 개념이나 원리를 배웠을 때 설명하기를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수업할 때 이런 애들을 봤어요. 예를 들면 분수의 통분을 해야 돼요. 통분은 하여튼 3분의 1과 2분의 1을 더해 이런 미션을 줬어요. 그러니까 통분해서 더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면 되니? 하니까 얘들은 하는 요령을 설명해요. 2와 3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요. 그거를 분모를 하고요. 분자에는 분모에 곱한 만큼 수를 곱해요. 그래서 더하면 돼요. 그래, 그건 하는 방법, 요령이고 왜 그렇게 하면 돼? 그러면은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책에 그렇게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책에 있고 어른이 가르쳐주고 했는 건 알겠는데 왜 그런지 이유를 네가 설명해봐. 이유를 알아야지 어려운 문제, 변형된 문제 나와도 할 수 있고 머리도 개발되고 그런 거야. 응용하거나 더 깊은 개념을 이해하려면 그냥 외워서는 안 되고 이해해야 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많은 애들이 요령만 배우고 왜 그런지 Y에 대한 답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초등학교는 개념이나 원리가 몇 개 없거든요. 6년 동안 배우는 개념 원리가 몇 개가 안 돼요. 중학교 1년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개념 원리의 반의 반도 안 돼요. 6년 동안 배우게. 중학교 3년 동안 배운 개념과 원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개념 원리 정도밖에 안 돼요. 반에 그 정도는 안 되죠. 그래서 개념과 원리가 적을 때는 그냥 요령만 알고 대충 문제를 풀어도 풀리는데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개념과 원리를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이해 못하고 문제만 풀던 애들은 갈수록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요때 4학년 때 공부 이제 막 시작할 때, 선행학습 막 시작할 때, 현행 심화 막 시작할 때 개념과 원리를 자기가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훈련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처음에는 안 어렵기 때문에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습관 만들면 그 다음에는 계속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학년들의 저희 교과반 몇 개 만들었습니다. 4Y 원반은 중학교 1학년 1학기 해서 시작했고요. 4Y 2반을 지금 모집합니다. 1월달에 시작하고 4Y 3반도 5학년 1학기 해서 모집합니다. 4S1, 4S2는 이미 하고 있어요. 4학년 1학기 심화 교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방학특강으로 4학년 1학기 처음 시작하는 이제 막 첫 발짝 선행학습 첫 발짝 내딛는 반까지 저희가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시고요. 저희는 수업 방식이 교과 수업을 하면서 문제개력 전문교재를 병행을 합니다. 방학특강 때는 안 하는데 방학특강 끝나면은 하고요. 평소 수업할 때는 교과당 문제개력 교재를 같이 병행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모든 문제를 노트에 풀게 해요. 100% 서술형까지는 아닌데 노트에 풀게 하고요. 문제개력 전문교재는 노트에 풉니다. 제가 발표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교과에서 틀린 문제들은 시간을 두고 몇 번 알 때까지 반복해서 틀린 문제를 오답 추적해서 계속 반복을 시켜요. 예를 들면 1단에서 틀린 걸 2단원 할 때, 3단원 할 때, 4단원 할 때도 계속 추적해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개력 수업을 저희가 교과랑 패키지로 하는 애들 말고 문제개력만 듣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반을 개설했습니다. 모두 다 온라인으로 합니다. 제일 쉬운 게 필즈 수학 퀴즈고요. 가장 어려운 게 필즈 수학 중국까지고요. 고급반도 만들까 하다가 수요가 있을까 싶어서 아직 안 했는데 필요하면 요청하십시오.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수업료는 상당히 저렴하게 책정했어요. 재원생은 3만 원 했습니다. 비재원생은 7만 원이고요. 왜 이렇게 했냐면 사고력 수학을 듣던 학생이 문제개력까지 병행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사고력 수학 들으면서 또 한 과목 더 들려면은 시간이나 비용이나 부담이 있으실까봐 저희가 온라인으로 싸게 3만 원에 했으니까 사고력 듣는 학생들은 아니면 교과 수업 듣는 학생 중에 문제개력을 수업 중에 안 하는 학생은 온라인 요구를 이용하십시오. 뭐 교과 듣는 애들은 본 수업 안에 있으니까 괜찮을 거고요. 사고력 듣는 학생이거나 그냥 문제개력만 듣고 싶은 학생은 신청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4학년 1년을 워밍업 또는 뭐 영재고 라인 애들은 본격적인 입시 시작해서 하다가 5학년, 6학년 되면 사고력 수학은 저희가 꼭 필요한 학생만 말씀을 드릴게요. 좀 하십시오 하고 아닌 학생들은 이제 문제개혁 수학하고 교과 수학 두 개를 하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5학년, 6학년부터는 상위 30% 얘들이 3.5등급 정도까지예요. 24%까지가 3등급인데 3.5등급 정도까지는 선행학습을 하십시오. 아니면 그냥 현행심화를 해야 돼요. 현행심화를 하고 현행심화가 잘 될 때만 선행으로 나가는 건데요. 하시고 뭐 영재고 준비하는 애들 이때면 벌써 저희가 5학년 올라갈 때는 KMO반을 시작합니다. 필요하시면 이용하십시오. 요거는 또 때가 되면 한 번 더 내년에 설명을 드릴게요. 중학생이 되면은 지금 말씀드려도 귀에는 잘 안 들어오실 것 같아서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중학교부터는 입시가 본격 시작이다. 왜냐? 고교학점제가 되더라도 고1, 2, 3의 내신이 입시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심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위권이냐 극상위권이냐를 가릴 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상위 4% 안에 드는 극상위권이 되려면 심화 과목을 꽤 들어야 돼요. 아이비리그 대학은 대학 과목 선의수 AP라고 하거든요. AP 3학점짜리 5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들어갑니다. 대부분 애들이. 그래서 우리는 AP 제도는 없지만 이제 전문교과, 심화교과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수하려면 미리 공부를 좀 해놔야 돼요. 그래서 중학교 때 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화 과목을 자기 전공 적합성 있는 과목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전기전자 관련들은 물리를 심화를 한다든지 의대 가거나 약대 관련들은 생물하고 화학을 심화를 한다든지 선행을 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공 관련된 진로 탐색도 중학교 때 해야 돼요. 자, 그런 것들 해서 선행하고 진로 탐색을 해야 된다. 그리고 혼자 공부하는 힘을 많이 길러주셔야 된다. 그 정도만 강조를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얼마 전에 했던 교과센터 설명의 총론이죠. 오늘이 강론인데 총론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꼭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 몇 개만 이제 주제를 뽑아봤어요. 학생들이 실패해도 계속 도전하게 만들려면 제 생각에는 아마 부모님이 입시 관련해서 단 하나만 기억하셔야 된다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요 하나만 기억하셔서 이렇게만 도와주시면 나머지는 학생이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학생이 혼자 힘으로 잘하기 쉽지 않습니다. 뭐냐? 학생들의 노력과 과정을 칭찬하셔야 돼요. 1등 했다. 가장 빨리 풀었다. 100점 맞았다. 이런 결과를 칭찬하거나 아우 똑똑해. 이렇게 재능을 칭찬하지 마시고요. 얘는 아니에요. 결과나 재능을 칭찬하시면 공부를 잘하기 어려워요. 결과가 나쁘면 공부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몇 번 패배하면 나 똑똑하지 않은 사람으로 비춰질 것 같아서 공부 아닌 딴 거를 하거나 스트레스 엄청 받아서 유리 멘탈로 변해요. 그런데 강인한 멘탈을 만들려면 점수는 좀 안 나왔는데 네가 노력했구나. 그런 과정을 칭찬해 주셔야 돼요. 노력을 칭찬해 주시면 학생은 다음에 시험에 하다 보면 안 나올 때 있거든요. 하다 보면은 다 공부 잘하는 애들 집단에 들어가서 특히 자사고나 영재고 같은 데 들어가서 다 잘하니까 전교 1등만 모인 데서 자기가 듣도 보도 못한 등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 재능과 결과 칭찬 들었던 애들은 무너져 버리는데 과정과 노력을 칭찬받은 애들은 그냥 노력을 또 해요. 그리고 공부가 재밌어요. 자기가 컨트롤 가능하니까. 그래서 보람도 느끼고 성취감도 느끼고 자기가 성장하는 거에서 재미를 찾으니까 남이 잘하든 말든 자기 공부는 묵묵하게 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감시 감독을 안 해도 공부를 해요. 그래서 단 하나만 제가 알려드린다면 교과 공부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과정과 노력을 칭찬하십시오. 그 다음에 수학 공부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똑같은 맥락입니다. 틀렸을 때 이해를 못할 때 구박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구박은 하지 마세요. 못 알아들었는데 구박하면 서글프죠. 아이 참. 네, 게다가 틀렸는데 구박하시는 경우 많아요. 왜냐면 또 실수할까봐. 근데 틀렸을 때 결과 가지고 구박하지 마시고 틀렸다. 안 틀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개선을 해야 될 하나의 미션으로 제시만 하십시오. 그거를 잔소리를 통해서 개선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거든요. 그래서 대놓고 구박은 안 하셔도 그냥 목소리나 한숨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애들 금방 알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우면 위축돼요. 우리 학원에 사고력 수업 듣는 애들 중에 다른 학원이나 엄마표 가다 온 지 얼마 안 된 애들 학생의 특징이 잘 못 풀거나 틀렸을 때 그거를 숨기려고 하고 더 도전 안 하고 회피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경우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많이 받은 거거든요. 칭찬이든 질책이든. 근데 노력해서 칭찬을 받았으면 틀려도 또 노력해요. 하다 보면 맞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표정과 목소리까지 조심해 주세요. 대신 맞았을 때, 이거 어려운데 맞았네. 어떻게 풀었니?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풀이 과정을 인정해 주시고 그 노력을 평가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꼭 칭찬으로 조정하실 것까지는 없어요. 근데 관심도 안 가지시면 안 돼요. 틀린 거에 관심이 많이 가거든요. 보통은. 틀린 거 한두 개에 관심이 많이 가고 맞은 거 7, 8개에 관심이 안 가는 수가 많은데 어려운 거 맞았는데 어떻게 풀었니? 해서 그 과정을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만약에 틀렸잖아요. 애도 좌절하거든요. 기가 죽거든요. 오른도 하다가 실패하면 기가 죽는데 기분이 나쁜데 애도 당연히 안 좋아요. 그런데 틀릴 수도 있지. 다 맞으면 문제집 잘못한 거잖아요. 틀리면서 내가 뭘 아는 줄 알았는데 모르는구나. 그렇게 틀리면서 배우는 거예요. 틀렸다는 건 내가 엑스레이 같은 걸 찍어본 거거든요. 내 약점을 알게 된 거니까 나의 스승이에요. 그래서 고치면 되죠. 고치면서 알면 되지. 근데 틀릴 때마다 막 지적하고 너 몇 번 실수했니? 내가 이거 그렇게 가르쳐줬잖아 아까. 실수하지 말고 정신 차렸지? 이렇게 하면은 점점 공부는 하기 싫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당뇨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하는데도 일상생활하는데도 굉장히 큰 지장이 있어요. 약도 먹고 인슐린 주사를 맞았는데도 개선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식이 조절하고 운동을 꼭 해야 된다. 약하고 주사만 가지고는 안 되는 단계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식이 조절을 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식이 조절 어렵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49kg였어요. 아주 빼빼해서 걱정이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살이 찐 게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유료 앱을 가입했어요. 말씀을 드리기는 이제 회사에 그게 명예가 있으니까 돈 내고 식단 조절하는 거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관리해주는 그런 앱, 한 달에 돈을 제법 내는 그런 걸 가입을 했어요. 하니까 코치님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코치님이 제가 식단을 다 써내요. 그 식단 써내게 안 하던 사람이 하니까 굉장히 귀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식단을 몇 끼니 간식 하나 먹은 것까지 다 써서 올려요. 굉장히 노력을 한 거죠, 제 딴에는. 그렇게 해서 한 달, 2달을 하고 있어요. 어쩌다가 한번 빼먹지 다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내가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는구나. 이거 안 먹어도 되는데 참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식이 조절도 꽤 했어요. 먹고 싶은 거 많이 참았거든요. 꼭 참고 안 먹고 했는데 코치님은 뭐 어떻게 하시냐면 김종명님 저녁에 야식을 드셨네요. 배가 고프실 때는 라면을 드시지 마시고 채소를 드셔보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뭔가 이렇게 참다가 폭발해서 뭔가를 하면은 꼭 지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어떠냐면 내가 노력한 건 한 번도 칭찬 안 해주시고 어쩌다 한번 참다가 폭발해서 뭐 먹은 거 그런 것만 지적하시고 그때 뭐 채소 드세요. 뭐 좀 한 숟가락 줄여보세요. 주말에는 기름진 거 조심하세요. 이런 지적만 하시는 거예요. 한두 번은 넘어갔는데 저를 위한 거니까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끊어버렸어요. 동기가 팍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서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분은 저한테 잘해주고 싶어 하셨겠죠. 그래서 제가 안 좋은 거 갈 때마다 지적을 하세요. 근데 저도 알거든요. 채소 먹어야 되는 거 알고요. 반찬 먹으면 안 되는 거 알고요.
간식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고 달달이 뭐 기름진 거 이런 거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는데 진짜 어쩌다 한 번씩 먹었거든요. 옛날에 비하면 정말 저는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력에 대해서는 하나도 칭찬 안 하시고 지적만 하시니까 진짜 하기 싫더라고요. 어른인 제가 저한테 필요해서 당뇨 치료를 위해서 돈 내고 가입해서 코치님이 코치를 하는데도 제가 지적만 받으니까 하기 싫더라고요. 애는 어떻겠어요. 공부해야 되는 이유도 잘 모르는 애가 지적만 받으면 얼마나 하기 싫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는 잔소리가 마치 제 코치님이 저한테 채소 드세요 한 거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굴 대고 해야 전달이 강하게 될 텐데 강하게 전달을 못 하겠네요. 그래서 교사와 부모가 학생을 돕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틀렸을 때 애들 스트레스 받거든요. 제가 라면 먹었어요, 밤에. 잘못한 거 알아요. 그때 도와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공부는 그래요. 아는 걸 반복해서 실수를 줄이는 게 진짜 공부가 아니고요. 진짜 그게 공부가 아니고요. 잘 몰랐어요. 자기가 아는 줄 알았는데 몰라. 아니면 풀 줄 알았는데 자기 아는 걸로 안 풀려. 아, 내가 아는 게 부족했구나. 그랬을 때, 모를 때, 틀렸을 때 그거를 새롭게 재구성하거든요. 머리에서. 알맞은 새로운 인지구조를 만들어요. 이게 진짜 학습인 거예요. 이게 피아제라는 유명한 교육학자가 이제 58년도 거의 뭐 100년 전에 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폴리아라고 수학교육, 특히 문제결력 분야의 수학교육자이자 수학자인 제 스스로 쌉으로 삼고 있는 분이 있어요. 폴리아 교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저는 너무나 와닿더라고요. 제가 사고력 수학을 하게 된 계획이 좀 돼요. 이분이 만든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라는 책을 읽으면서 너무 큰 감동이 되고 옛날 제가 고통 겪었던 게 떠올라서 애들한테 잘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있는 말이에요. 한번 중요하니까 제가 너무 감동되고 꼭 들려드리고 싶은 걸 한번 읽을게요. 낯선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는 필수다. 이때 생기는 좌절감을 이겨내서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다. 보통 멘탈이 무너져요, 애들이.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는 갖가지 감정의 변화에 익숙해질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그의 수학교육은 가장 중요한 점에서 실패한 것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학을 배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지식도 알아야 되고 점수도 잘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낯선 문제를 해결하려고 낑낑거릴 때 굉장히 좌절감이 들어요. 어른도 이런 수학 문제가 아니고 삶의 문제 잘 안 풀리는 거 만날 때 많이 쓰는 게 도전하다가 좌절하며 회피하거나 저거는 심포도야라고 하거나 좌절해서 그냥 쭈그러지거나 여러 가지 긍정적이지 않은 태도를 많이 하기 쉬워요. 아이들도 그렇거든요. 풀어도 안 풀리니까 나는 풀 수 없는 사람인가 봐. 머리가 좋아야만 저 문제 풀 수 있는가 봐. 그렇게 돼요. 그렇게 좌절하는 애들한테 얘들아 잘할 수 있어 라고 응원해주고 말로만 해서 잘 안 되거든요. 성공할 수 있는 경험에서 도저히 못 풀겠어요. 항의하는 애들한테 구하는 거 다 써먹었니? 구하는 게 뭐니? 어떻게 하면 구하는 걸 알 수 있을까? 주어진 거 다 써먹었니? 그림 한번 그려볼래? 이 조건이 없으면 이 문제 풀릴까? 이런 발문만 던져줘도 자기 힘으로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멘탈이 안 무너지면 애들이 어지간할 땐 풀어내요. 하루만이 안 되면 이틀 사흘 하면 풀리거든요. 그렇게 몰입을 하고 낑낑거려 보는 그 기회가 수학교육이 아주 중요해요. 근데 실패할 때마다 틀릴 때마다 처벌을 한다, 잔소리를 한다, 지적을 한다면 얘들이 실패를 감사하고 거기서 낑낑거리고 돌파해내고 일어서서 성공하는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진짜 성공하는 사람은 한 번도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고요.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고 일어서면서 배우는 사람이 진짜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 넘어갈게요. 아이고, 예, 이거는 뭐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설명회를 2학년 설명회를 먼저 했는데 예비초삼을 거기서 애가 자꾸 실수해서 너무 안타까워요. 뒤에 어려운 건 잘 맞는데 쉬운 거 틀려요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수보다 잘할 때 칭찬해 주세요 했어요. 그래서 실수는 좀 발달하고 관계가 있어요. 나이 들면 좀 나아집니다. 나아지고요. 그리고 마음이 있으면 자기 실수를 잡아요. 우리 학원 학생 중에 일기 학생이요. 학생 번호 20 몇 번 아주 초기 학생인데 이 학생이 실수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옮겨 적다가 답을 6이라고 했어요. 문제지 책에서는. 답지에 옮겨 적으면서 3이라고 적는 거예요. 그 사이에 정신이 외출 갔다 오는 거예요. 그렇게 틀리던 학생이었는데 어머님 걱정하시는 거예요. 이제 5학년 올라가는데 이 실수를 어떻게 할까요?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놔두십시오. 진짜 수학을 좋아하고 생각하고 그런 게 진짜 수학이지 실수하고 안 하고는 작은 거니까 현재는 뿌리하고 줄기를 세울 때입니다. 이파리까지 신경 쓰는 거는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해도 안 늦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실수 가지고 지적 안 하기로 하신 거예요. 나중에 몇 년 뒤에 그 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저 누군데 기억해요? 기억하세요? 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어떻게 지내? 고3이가 알았거든요. 근데 뭐 직접 묻기는 그래서 어떻게 지내? 했더니 선생님, 저 성균관 의대 합격했어요. 하는 거예요. 고3 현역이 성대대를 합격하기 어렵거든요. 대진고 갔는데. 야, 잘했다. 하고 이제 다음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물어봤어요. 그 정시로 갔거든요. 걔가 수능 쳐서 갔어요. 내신으로 간 게 아니고 수능 쳐서 갔는데 다 맞은 거예요. 영어만 2등급이고 나머지 과목은 다 이제 틀린 게 없었어요. 야, 너 옛날에 실수 많이 해서 어머니 걱정하고 하셨는데 기억나? 하니까 기억 안 나요 이러더라고. 기억 안 나죠. 초등학교 때. 근데 너 어떻게 실수를 잡았니? 하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서 실수 자꾸 하니까 자기가 실수 잡으려고 작정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언제 실수하는지 분석하고 막 노력을 했더니 나중에 실수를 안 하게 됐다면서 수능 다 맞았어요. 걔가 그 실수 많다고 걱정하던 애가 아마 부모님이 막 지적을 했으면 걔 실수 못 잡았을 수 있어요. 그리고 수학을 안 좋아했을 수 있고. 자, 최상위권 부모님의 공통점 한 개만 할게요. 아이를 잘 알고 깊이 공감한다. 이건 아주 공통점입니다. 어떤 분은 아이의 문제만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애가 자꾸 실수를 해요. 우리 애가 공부를 오래 안 해요. 우리 애가 공부할 마음이 없어요. 뭐 등등등등. 근데 진짜 최상위권 부모님, 우리 애는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빠른데 그때는 천천히 하다가 이해되면은 다음에는 좀 심한 문제를 던져줘도 하더라고요. 우리 애는 그냥은 못 푸는데 문제를 제가 일과만 주면 좀 더 잘 풀어요. 우리 애는요 저한테 설명하면서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등등등등. 우리 애는 지금 꿈이 뭔데 아직은 문과 꿈이라 이과 쪽 공부를 세게 하기는 어려워요. 나중에 꿈이 좀 바뀌면 시킬게요. 그렇게 한성 받고 갔어요. 중간에 서울로 전학 가셨거든요. 이렇게 학생을 잘 이해하는 분이 최상위권을 만들더라고요. 자, 넘어갈게요, 이거는. 다음, 공부 욕심이 없는 아이 어떻게 할까요? 이야기 긴 이야기인데 시간이 잠깐만요. 시간이 너무 돼서 요 이야기는 조금만 할게요. 부모님이 요거 아직 예비 4학년은 그렇게까지 아니실 텐데 5학년, 6학년만 돼도 애가 공부를 안 해서 공부시키는 게 일이 돼요. 중학교 가면 뭐 두말할 게 없죠. 부모님 욕심만큼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참 걱정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영재고 준비하는 일반 탑반에도 부모님 중에는 얘가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걱정이에요 하는 분도 있어요. 그만큼 부모님 눈에 차게 많이 하긴 어렵죠, 애들이.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부모님이 공부하게 만드는 방법이 보통은 잔소리거나 당근과 채찍을 쓰세요. 아니면 잘하면 뭐 비전이나
꿈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시고요. 다 좋습니다. 그것도 공부하게 되는 동기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애가 공부 안 하는 게 공부할 마음이 없어서, 공부 욕심이 없어서일까요? 아까 제가 다이어트 할 때 라면 먹고 막 했거든요. 코치님 보기에는 다이어트 할 마음이 없을 것처럼도 보일 거예요. 근데 없지 않아요. 진짜 강했어요. 제가 작전을 바꿔서 이제는 달리기를 하거든요. 1분 달리기 겨우 했어요. 2분 달리기, 3분 달리기 하다가 제가 58분 달리기까지 했어요. 의지가 없지 않았어요, 제가. 적절한 방법을 몰라서 되게 힘들어했는데 저 달리기라는 방법을 찾고 나니까 식사도 좀 훨씬 쉬워지고요. 그래요. 그 50분씩, 60분씩 제가 달리고 있는데 그게 의지가 약한 거 아니었거든요. 아이들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 어린이한테는 엄마 아빠가 태양이거든요. 엄마 아빠가 공부하는 거 기뻐하는데 애가 왜 잘하고 싶지 않겠어요? 잘하고 싶어요. 공부 욕심 없는 게 문제 아니고요. 그래서 동기를 키우려고 잔소리하고 그렇게 동기에만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시스템을 만드셔야 되고 습관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작은 성공 경험을 많이 쌓아주십시오. 이야기 조금 더 할게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님이 원하는 행동하는 순간을 포착하세요. 2시간 공부하기 원하면 1분이라도 공부할 때 칭찬해 주세요. 인정해 주시고. 틀리지 실수 안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거 원하시면 실수 안 하고 맞았던 거를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세요. 햇빛을 비추는 쪽으로 식물이 자라거든요. 지적을 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틀린 거 3개를 더 눈에 들어와요. 맞은 거 7개가 눈에 안 들어오고. 근데 맞은 거를 인정해 주세요. 잘한 거를. 그래서 긴 여행에는 많은 망고가 필요합니다. 이게 뭔 이야기냐면 긴 이야기인데 넘어갈게요. 그래서 부모가 지적하지 않으면 아이가 잘못을 고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적이 잘못을 고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핵심은요. 지적이 아니고요. 성공 경험이에요. 성공 경험. 성공 경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작은 성공 경험, 제가 1분 달리기하고 2분 달리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더 어려운 이제 1시간 달리기까지 제가 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작은 성공 경험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인정을 해주고 햇빛을 비춰주세요. 그러면은 실수를 안 하고 맞은 거에 초점 비춰주시면 그쪽으로 잡습니다. 놀지 않고 공부했던 거에 초점 비추시면 그쪽으로 됩니다. 그래서 성공 경험을 증폭시켜 주세요. 관심을 가지고 인정해 주고.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부 욕심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공부 욕심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자, 이건 넘어갈게요. 자, 초등 때 하다가 처지는 이유 이것도 넘어갈게요. 자, 이거를 저희가 저번에 교과센터 설명할 때 길게 했던 거라 더 잘게 자세히는 말씀을 드리면은 좀 지루한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넘어갔습니다. 다음에 필요하시면은 저한테 요청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했던 자료를 올려드릴게요. 요게 파일을 올려드려도 폰이나 그런 분들은 이게 좀 접근이 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운이 안 되니까 그런 분은 저한테 요청을 하시거나 데스크에 요청을 하십시오. 제 전화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제 전화번호는요. 요거 때문이구나. 죄송합니다. 제 전화번호가 이쪽이니까요. 여기를 올려주시고요.
달라고 하면 자료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궁금하신 거 있는 분은 질문을 지금부터 채팅으로 하셔도 좋고 음성으로 하셔도 좋은데 해주십시오. 제가. 이거 잠깐만요. 이 자료가 안 올라가시네요. 잠깐만요. 채팅으로 질문 올려주고 계십시오. 제가 자료를 올려드릴게요. 자료가 아직 안 되네. 네. 이제 잠깐만요. 네, 올렸습니다. 자, 오늘 설명했던 자료는 올렸으니까 필요한 분은 다운받으시고 없으신 분은 아까 올려드린 제 전화번호나 그런 대로 해주십시오. 자, 질문 받을게요. 칭찬 기록장 방식은 몇 살 정도까지 잘 받아들여질까요? 사실은 제가 아들,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중2, 초4인데요. 저희 아들, 딸한테도 이 칭찬 기록장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긴밀하게 받아들인 거는 잘 안 했는데요. 제가 어른인데도 저한테도 아마 코치님이 칭찬 기록장을 했으면 효과 있었을 것 같아요. 코치님이 어쩌다 한 번만 인정해줘도 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1분 달리다가 2분, 2분 달리다가 3분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는 거를 해요. 앱이 있더라고요. 달리기 앱이. 거기서 도장을 찍어줘요. 달렸다. 몇 분 달렸다. 그것만 해도 저한테는 칭찬 기록장이 되더라고요. 뭐 거기서 아우 천재예요. 뭐 대단해요. 소질을 타고났어요. 뭐 이런 이야기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달렸습니다. 몇 분 달렸습니다 하고 도장만 찍어주는데도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달리기 앱 만든 분 저는 고맙게 생각해요. 다음에 백주빈님 수학과학 머리는 있는데 암기력이 상당히 떨어진 아이인데요. 아이인데요까지 있고 그 다음 질문이 아이인데요. 영재교육은 힘들까요? 암기력이 제 생각에는 좋아하는 게 영재교육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암기력 또는 이해력일 수 있는데 요거는 국어하고 보통 관계가 있어요. 암기력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보는 암기력의 대부분이 국어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언어 사고력이나 이쪽을 잘 하시면은 암기력도 올라가는 걸 보실 겁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 작업 기억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훈련하면 늡니다. 작업 기억력 길러주는 앱도 있거든요. 무료 앱도 있으니까 하시면 암기력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저희 사고력 수학 2학년 정도 1학 2학년 때 하는 암기력 암기력 놀이 그런 주제도 있어요. 그때 제가 연구 좀 했는데 그래서 언어가 제일 중요하다. 학습 이해 이런 쪽에서는 그 다음에 작업 기억력이 진짜 우리가 머리 좋다 할 때 작업 기억력이 큰 애들인데 그거는 앱이 있다. 그 다음에 김태리님 사고력과 문제결력의 차이는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문제결력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문제집이에요. 호흡이 짧죠. 한 문제 풀고 한 문제 풀고 그게 주제별로 모여 있어도 대체로 문제풀이 중심이고요. 사고력 같으면은 한 주제를 어떤 학원은 2시간 내내 한 주제를 하고 뭐 저희 같으면은 한 3주 6시간 정도를 한 주제를 파고들어요. 그래서 좀 호흡이 길고 짧은 차이 그리고 사고력은 프로젝트도 하고 교구 가지고 뭘 만들기도 하고 미션이 다양하죠. 단순 뭐 문제풀이가 아니죠. 그래서 사고력은 비유하자면 가장 기초 베이스고요. 그 다음에 운동으로 비유하자면 기본 체력, 심폐지구력이라든지 근력이라든지
그런 거고요. 교과는 이제 기술에 가까운 거죠. 지식에 가까운 거. 운동으로 치면은 뭐 골프를 할 때 뭐 예를 들면은 벙커를 탈출하는 법 뭐 이런 거겠죠. 문제 결정은 그 중간쯤 돼요. 생머리를 쓰면서 아는 지식을 총동원하는, 그래서 지식을 문제를 잘 분석해서 알고 있는 지식을 잘 결합해서 풀어내는 그런 힘인데요. 운동으로 비유하면은 뭐 수영에 스트로크 하는 법, 발차기 하는 법, 숨쉬는 법이 완전 기초. 체력은 아닌데 완전 기초에 해당되는 그 정도쯤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보면 사고력에서 길러진 기초 체력을 뭐 수영이면 수영, 골프면 골프, 농구면 농구 이런 식으로 교과 수학으로 연결하는 중간 연결다리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문제 결력은. 그리고 사고력은 좀 더 저학년 때 많이 하기 좋죠. 걔들 데리고 문제 풀이는 쉽지 않으니까요. 그런 이제 일장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031 필지가 사고력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면 시중 사고력 문제집은 뭐가 있을까요? 시중의 사고력 문제집이 좀 적습니다. 사고력하고 문제 결력을 나누는 건 제가 그렇게 나눠요. 시중 문제집에서는 그냥 영재 사고력, 사고력 문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거기는 문제풀이에 가깝지. 문제 결력을 기르는 게 주목적이지 기초 체력을 기른다. 사고력의 가장 중요한 거는 수학 멘탈이거든요. 끈기 있게 매달리고 자기가 아는 지식을 새로운 미션을 수행하는데 총동원해보고 그런 수학 멘탈을 기르고 하는 그런 게 중요하고 깊이 탐구해 들어가는 탐구해보는 경험 이런 게 진짜 사고력이고요. 문제 결력은 시중에 많죠. 문제집 형태는. 그게 익숙하니까 사고력이랑 이름 붙였는데 그게 외고가 수학 시험을 칠 때 외고 문제가 수학 문제가 창의 사고력이라고 불렀거든요. 신선한 문제,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 그래서 창의 사고력이라고 부르던 그 관행 때문에 영재 사고력 이렇게 이름 붙여서 문제집을 냈는데요. 실제로는 문제 결력을 기르는 게 그거예요. 그럼 시중에 사고력 문제집은 뭐가 있을까요? 사고력은 문제집으로 구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또는 뭐 사이트 또는 교육 집단인데 잠수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외에 많은 이제 수학 교육 하시는 분들, 교과 수학계에 계신 분들이 저학년 때는 문제 너무 많이 풀고 선행학습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사고력을 기르세요 하거든요. 국어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사고력 기르세요 할 때 그 사고력을 예를 드는 게 뭐 어떤 거냐면 뭐 7교 퍼즐 푼다든지 막 그런 거예요. 퍼즐 풀고 이런 게 문제를 직접 푸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하면서 수학 머리가 개발되거든요. 소비 사고력이.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게 수학이야 싶은 게 사고력이 많아요. 그래서 문제집으로 구현하기 좀 어려운 게 많습니다. 저희는 컴퓨터 게임으로도 하고 교구로도 하고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프로젝트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집 단순 문제집으로는 쉽지 않은데요. 그나마 근접하게 나온 게 최근에 나온 게 팡세라고 있어요. 팡세. 그나마 이렇게 문제풀이가 메인이 아닌 뭐 그래도 문제풀이로 할 수밖에 없긴 한데 뭐 종이로만 돼 있어서 그래도 문제풀이로만 좀 덜 돼 있는 게 팡세라는 게 있어요. 제 사부이신 한은조 대표님이 쓰신 거예요. 책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자세히 검토는 안 했는데 팡세라는 게 최근에 나왔습니다. 자, 시중 사고력 문제집은 팡세.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고력 문제집은 문제 결력을 길러주는 거다. 그 다음에 자극기억력, 네네. 그 다음에 이정현, 이정민 어머님. 저희 둘째는 딸아이인데 도형이나 수학 중에서도 일부 영역은 아주 좋아하는데 연산은 극혐해요. 미국에서는 계산기 쓴다던데 연산 계속 시켜야 할까요? 둘째는 어차피 이과 쪽이 아닌데 수학을 어느 정도로 끌어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연산을 극혐한다. 뭐 연산, 네. 저는 초1, 2 때 덧셈 구구, 뺄셈 구구, 곱셈 구구까지만 열심히 해라. 다음에 나눗셈 구구까지 한 자릿수 계산이죠. 나눗셈은 한 자릿수는 아닌데 곱셈의 역연산까지는 바로바로 나오게 70이 나오기 8 하면은 9 이렇게 바로 나오게 구구단처럼 바로바로 나오게 해라. 7 더하기 6은 13 이게 바로 나오게 13 빼기 6은 7 이렇게 바로 나오게 요거를 한 자릿수를 빠르고 정확하게 하면 그 뒤에 4학년 5학년 때 연산문제집은 하지 마셔라 라고 저는 권하는 편이에요. 어차피 세 자릿수 덧셈 뺄셈이라는 게 한 자릿수를 알고리즘 따라서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기억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한 자릿수 연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세 자릿수 연산을 막 시키면 저는 고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3, 4학년 연산문제집은 저는 안 하셔도 좋다. 대신 1, 2, 3학년 초반까지 1, 2, 4고 3학년 1학기까지 연산은 바로바로 되게 해주셔라. 그래서 뭐 저도 연산 극혐하기 때문에 네, 그래요. 오히려 머리 쓰는 연산이 필요해요. 연산 잘 못한다는 부모님이 계셨어요. 저희 학생 남동생이 다녀서 언니 누나죠. 누나 5학년 교과하는 누나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애가요 수학을 잘 못해요. 그래서 연산 문제집을 구몬을 하나 하고요. 선생님 오셔서 하는데 또 한 권 더 풀렸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일반적인 거 말씀드렸어요. 아 근데 우리 애는요 안 하면 안 돼요. 너무 훈련 안 하면 너무 못해요. 그러다가 충격받아서 오셨더라고요. 우리 애가요 그렇게 연산을 구몬도 하고 또 문제집 연산 문제집만 따로 한 권은 더 했는데 시험 시간에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 풀었어요. 연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거예요. 좀 가져오시라고 시험 문제 어떤 거냐고. 그래서 걔랑 또 연산 문제집 어떻게 공부했는지 가져와라 해서 봤어요.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요. 예를 들면은 7분의 2, 0.3, 8분의 3, 0.52 그런 거 소수와 분수 한 10개쯤을 한 박스 안에 넣어놓고 이 중에 가장 큰 수하고 가장 작은 수를 찾아라. 가장 작은 수하고 그 다음 작은 수 차이가 얼마냐. 뭐 이런 문제였어요. 얘가 어떻게 했냐는지 보니까 이 10개를 다 통분하고 있는 거예요. 분수를 소수를 분수로 바꿔서 그 다음 분모를 다 통분하고 있는 거예요. 하니까 수가 세 자릿수인 거예요. 분모가. 그렇게 한 다음에 다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한 문제 풀다가 시간이 다 간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자세히 보면은 어떤 거는 2분의 1이 넘고 어떤 건 안 넘어요. 2분의 1이 넘는 건 넘는 것끼리. 그 다음 0.9와 8분의 3이 4분의 4가 있어요. 8분의 4는 9분의 5라고 할게요. 9분의 5는 절반을 겨우 넘었잖아요. 0.9는 거의 1이잖아요. 비교할 필요도 없는데 그거를 크기만 비교하면 되는데 다 통분해서 정밀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경우가 연산을 해서 머리가 나빠진 경우인 거예요. 자, 연산은 극혐해도 머리를 쓰는 거는 좀 하면 된다. 그다음 연산 계속 3학년이면 안 해도 이제 슬슬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참고서 진도 나가다 보면 제대로 연산을 하면 돼요. 하시면 되고요. 연산이 못하고 느리면 1, 2, 3학년 1학기까지만 하세요. 그걸 다시 챙겨주세요. 이과 쪽이 아닌데 수학을 어느 정도로 끌어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떡해요. 문과 이과가 없는데. 없어져서 이번에 문과 애들 완전 양민학살 당했잖아요. 옛날에 문과로만 따로 시험 치고 이과는 이과끼리 따로 성적을 낼 때 문과 1등급 상위 4% 안에 들던 애들이 문이과 통합해서 성적 내니까 3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가려면 수시로 가려면 서울대 수시 내신으로 합격해 놓고도 뭐 내신 얼마 이상 받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있는 학교가 있거든요. 서울대는 그게 없는데 딴 학교는 있거든요. 수능 최저 등급이. 그건 못 맞춰서 지금 비상인데 네, 문과 이과 없었어요.
네. 네. 그래, 수학을 어느 정도 끌어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학을 좋아하게, 자신 있게, 어려워도 낑낑거리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끌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알아서 자기 진로에 맞게 하겠죠. 그게 고교학점제거든요. 내가 철학과 갈 건데 미적분학 안 필요하다면 안 들어도 불이익이 없어요.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좋아요. 그런데 수학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자신 없어 하면은 걸림돌이 되죠. 그래서 선행학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는 막 세게 끌 필요는 없는데 좋아하고 자신감 있게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예비초사입니다. 사고력 수업 딱 1년 했는데 최근에 GTG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머리가 트이는 것 같다는 칭찬을 받았어요. 저는 전혀 예상 못했던 터라 교과 진행을 느리게 가고 있었습니다. 현재 초상위 3학년 2 학교 진도와 맞춰 풀리고 있고 선행은 4-2 원리 중간 단계입니다. 이해는 잘하고 문제도 잘 풀고 있습니다. 응용 문제는 섞였네. 잠깐만요. 이 아이는 영재반 갈 수 있을까요? 가려면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의 선행 진도가 나가야 할까요? 요거는 제가 수업하시는 사고적 쌤한테 보고 받고 할게요. 근데 지금 진도 나간 거나 선생님 말씀하신 거나 봐서는 영재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영재반 빠른 애는 중1과 하니까 좀 좌절감 드실 수도 있는데 겨울방학 이용해서 좀 땡기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초등교과는 좀 땡기기 쉽습니다. 중등보다는. 또 중등이 고등보다는 땡기기 쉽고요. 그래서 한번 땡겨서 학생 특성이 이렇게 좀 속도감 있게 나가도 어지러워하지 않는 타입이면 땡겨서 영재 라인 올라타도 좋고요. 그게 아니고 학생 성향이 영재고 라인이 안 맞다. 똑똑은 한데 영재 라인 아니고 뭐 의대나 서울대나 이렇게 가는 게 더 맞을 것 같다 하시면은 또 길이 약간 달라요. 그럼 굳이 무리하게 급하게 땡기지 마시고 차근차근 탄탄하게 가시는 것도 좋고요. 요거는 개별 상담하십시오. 다음 김태현님, 응용 문제까지는 잘 푸는데 심화 문제, 최상위 하이랩을 어려워하는 경우는 문제 해결력 문제집으로 보강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최상위 하이레벨을 직접 푸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가르쳤던 애들 중에 한 명은 서울영재고 중2 때 우선 선발로 갔어요. 한 명은 경기영재고 중2 때 우선 선발로 갔어요. 아주 잘하죠. 아주 잘하는 애들인데 걔들이 최상위를 4학년 때 했거든요. 할 때 하이레벨을 어려워했습니다. 답이 되셨나요? 그래도 걔들이 서울영재고 경기영재고 같은 완전 탑클래스 학교를 중2에 그것도 우선 선발로 가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상위 문제집에 대한 좀 로망 또는 신화 같은 게 있으신데 제 생각에는 최상위 문제집을 잘해서 걔들이 머리가 좋아지고 공부를 잘했다기보다는 최상위 문제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애인 거예요. 많은 애들은 최상위 문제집 하다가 부모하고 싸우고 구박받고 자기 좌절하고 해서 독이 더 많습니다. 굳이 독 많게 시키지 마십시오. 저희 아들, 딸 하나도 최상위 안 시켰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최상위 문제집으로 기르는 게 목표가 개념과 원리의 깊은 이해라고 하면 제 생각엔 준심화서로도 얼추돼요. 되고요. 문제결력을 기르는 게 목표라면 최상위 하이레벨보다는 문제결력 전문교재가 몇 배는 더 효과적이다. 이건 아까 길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교육제도 바뀌어도 서울권 대학은 문과라도 수학을 자사고 준비해야 하는 애들 수준만큼 끌어올려야 할까요? 아까 딸내미 문과인데 수학 얼만큼 할까요? 인데 초4 올라가잖아요. 초4 올라가면 네 결에 맞게 하시죠. 학생을 잘 이해하시고 요 상담받고 하십시오. 상담받고 하시고 학생 결이 안 맞는데 이만큼 원한다고 막 끈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학생을 잘 이해하시는 게 그 학생의 잠재력이 가장 잘 뿜어나오더라. 내 마음이 급하다고 나무를 잡아 끌어올리면 뿌리만 뽑히지 나무가 빨리 자라지는 않거든요.
그다음에 감사합니다. 문제집 이름. 방금 말씀해 주신 문제집 이름 써주실 수 있나요? 문제집 이름 제가 어느 거를 말씀드렸나 모르겠네. 아마 문제 결력 문제집 같아요. 필지수학이 있고요. 그다음에 팡세요. 팡세. 네, 팡세. 요거는 사고력 교재. 집에서 할 수 있는 문제집 형태의 사고력 교재. 학원에서 하는 전문 교재만큼은 아니겠지만 제가 믿고 신뢰하는 제 사부 한원주 대표님이 쓰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제가 주문해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최근에 나왔거든요. 한 1년 됐는데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유준님, 영재고 우선 선발은 어떻게 선발되는 것이 궁금합니다. 경시 경력을 보나요? 아니면 학교 추천을 받거나 시험을 따로 보세요? 그냥 우선 선발은 영재고 우선 선발은 모든 애들이 영재고 가려면 서류 통과한 다음에 시험을 쳐요. 그 시험 중에서 아주 잘 친 애들은 3차 캠프가 있거든요. 근데 캠프를 면제하고 그냥 바로 뽑아버려요. 그걸 우선 선발이라고 해요. 보통 애들은 2차에서 지필고사 통과하고 그 다음에 1.5배수 뽑혀가지고 걔들이 캠프해서 1배수로 뽑아가는데 우선 선발 애들은 그냥 지필고사에서 너는 더 볼 것도 없어 하고 뽑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더 질문하신 거는 다 제가 답해드린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신가요? 있으시군요. 자. 문제 결력 수업도 레벨 테스트 후에 수업 결정하나요? 네, 맞습니다. 레벨 테스트 하셔야 됩니다. 네, 더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별 상담 필요하신 분 저한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 끊을게요.